안녕하세요. 너무 얄미운 얌체를 동서로 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한 집안의 맏며느리고 제가 사연에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제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예요. 사실 동서를 단순한 얌체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얌체는 좀 귀여운 표현 같은데 동서는 얄미움을 넘어 도가 많이 지나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통쾌한 한방으로 동서는 결국 지금은 꼬리를 내리게 됐는데요. 그런 저희 시댁의 이야기를 한번 이곳에 해볼까 합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벌교 사람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둘을 둔 사남매 집안의 장녀입니다. 제 동생들은 모두 천성은 착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유독 둘째와 셋째가 얌체처럼 굴었습니다. 다 같이 부모님을 돕거나 해야 할 때 은근슬쩍 빠지려는 얄미운 행동을 자주 한 거죠. 저는 장녀로서 부모님이 서운한 마음에 잔소리를 하시기 전에 동생들을 꽉 잡곤 했습니다. 자식을 넷이나 건사하느라 항상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배려하지 않는 건 저로선 용납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부모님께 이유 없이 대든다? 그럼 바로 동생들에게 등짝 스매싱부터 날렸죠. 물론 어릴 때야 그런 거지 다들 성인이 돼선 저보다 더한 효자들이 됐고요. 철이 없었다 뿐이지 애들도 천성은 워낙 착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너무 인자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었으니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된 전 타 지역에서 대학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의 한 외식업계 회사 본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필 또 아주 얌체 같고 여우 같은 상사를 만나게 됐어요. 사회 초년생 시절이라 아무것도 몰랐던 전 그 상사 때문에 갖은 고생을 해야 했죠. 결국 그 상사 때문에 과로병을 얻고 윗선엔 찍히기까지 했던 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던 날 그 상사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줬어요. 퇴직원의 퇴직 사유를 그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으며 그동안의 일을 상세하게 다 서술했거든요. 그 상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도 몇 명 퇴사했었다는 폭로까지 함께요. 그리고 그걸 그 상사에게 싹 다 말해주고 나왔답니다. 뭐? 지금 누구 잘리가 이러고 작정했어? 선희 씨가 일을 못해서 퇴사하는 걸 왜 내 핑계를 대는데? 네, 저 미숙했던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 같은 상녀한테 걸려서 고생이랑 고생만 다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근데요, 세상 모든 직장인들한텐 처음이라는 시기가 다 있어요. 그 시기에 잘 배우라고 선임도 선배라는 존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 다음에 들어올 사회초년생은 부디 그쪽이란 악마 같은 선임을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선의의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시지 마세요. 들리는 얘기론 그 뒤 그 상사는 잘리지 않았지만 완전히 미운 털이 박혔다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안 가 자기 스스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쌤통이었죠. 그렇게 그 회사를 그만둔 뒤 전 벌교로 돌아와 식품에 관련된 작은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연봉은 전보다 좀 적어졌지만 마음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친구의 소개로 한 살 위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바로 옆인 순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기술이 필요한 직업이라 연봉도 좋고 무엇보다 참 듬직한 모습이 멋져 보였죠. 저는 그런 남편과 33살에 결혼해 순천에서 살기 시작했고 연달아 아들 둘을 낳으며 하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기 여보, 나도 다시 슬슬 맞벌이 하려고 하는데 혹시 나 회사 말고 자영업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 원래 회사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지도 않고 무엇보다 내 대학 다닐 때 꿈이었던 내 식당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그래?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해. 난 뭐든 당신 결정을 믿고 지지해 줄 거야. 저는 작은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때쯤 두 아이 다 어린이집에 보내며 죽집을 시작했습니다. 전처럼 회사를 다녀볼까도 했지만 이참에 꿈이었던 제 식당을 차려보고 싶었거든요.
나름대로 그동안 식품과 외식업계 회사 생활을 하며 배운 노하우도 있었고 제 죽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으니까요. 워낙 사춘기 시절부터도 죽을 좋아해 저는 프랜차이즈 죽집의 죽도 종류별로 자주 사 먹고 집에서도 이런저런 죽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도움과 동의 없인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늘 제 편이던 든든한 남편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찬성을 해주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러다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오버 금지입니다, 낭구님. 그냥 딱 직장인 월급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인데 뭐. 그렇게 시작한 죽집은 인터넷 홍보도 하고 지인들에게 부탁해 SNS에 글도 꾸준히 퍼뜨린 결과 그래도 먹고 살 정도론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 분위기상 매장 손님보단 포장이나 배달 손님이 많았죠. 남편은 아무리 홍보를 했다고 해도 제 손맛이 별로였다면 이렇게 잘 되지 못했을 거라며 저를 자랑스러워 해주더군요. 그건 친정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가 살던 순천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군단위 지방에 사시던 시부모님도 정말 기뻐해 주셨답니다. 그쪽 시골에서 평생 농사를 짓고 사셨던 두 분은 정말 마음 따뜻한 분들이셨거든요. 저희는 두 분의 농사를 돕기도 하고 적적하실 두 분을 걱정도 해 시댁에 자주 찾아갔었습니다. 시부모님도 제 부모님이니 친정 부모님께 하듯 당연히 진심으로 효도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겪어보니 두 분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 더더욱 진심으로 두 분을 대하게 된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일꾼처럼 생각하는 일부의 시어머니들과는 다르게 제게 뭐든 안 시키고 싶어 안달인 분이셨어요. 나 때야 여자들은 집안일, 또 남자들은 바깥일을 도맡았으니까 여자들이 집안일을 많이 했던 거지. 근데 넌 맞벌이하고 있잖니.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넌 저기 가서 쉬고 있어. 에이, 싫어요. 전 이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수다 떨면서 음식하고 설거지도 하는 게 더 즐거운데요. 그리고 제 남편도 저기서 아버님이랑 밤 까고 있잖아요. 얼른 저도 주세요. 여보, 집에 여식이 있는 게 이렇게 좋은 줄 알았다면 우리도 딸도 하나 낳을 걸 그랬어. 아들 녀석들은 무뚝뚝하기만 하지 영 살갑지 못했는데 우리 며느리 말 예쁘게 하는 것 좀 봐. 남편과 남편보다 4살 아래 시동생까지 아들만 둘이었던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절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설거지거리에 세제칠을 하던 시어머니 옆에서 저는 물로 식기들을 헹구고 있었는데요. 제 고무장갑에 구멍이 났더군요. 아, 어쩐지 차갑더라. 그냥 저 이거 빼고 할게요. 에이, 아니야. 예쁜 손 상해. 자, 내 거 껴라. 그럼 어머님은요? 나야 이미 농사일 집안일 하느라 다 두꺼워지고 거칠어져서 괜찮어. 에이, 어머님 안 끼시면 저도 안 껴요.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한쪽씩 나눠서 껴요. 어머님, 대신 세제칠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며 지내던 시댁 분위기가 전 정말 좋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일이만큼 사람 인생에선 결혼을 잘하는 게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정말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자주 내려오지 못했지만 시동생 또한 사람이 온순하고 제게도 깍듯이 형수님 대접을 해주던 괜찮은 사람이었죠. 저희 애들도 잘 챙겨줬고요. 그런데 그런 시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2살 연하의 동서와 결혼하게 되며 점점 마음에 들지 않게 변하더군요. 그런 시동생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자면 우선 동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주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서울 토박이라던 동서를 처음 봤을 땐 아, 딱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동선 얼굴도 하얗고 도시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표정이 좀 그렇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전엔 적당히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던 동서를 보며
제 편견이었구나 싶어 괜히 속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서가 결혼식을 올린 뒤엔 본격적으로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좀 겪어보니 제가 본 첫인상이 맞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 전 평생 깔끔한 도시에서만 살아서 이런 눅눅한 곳에서 못 잘 것 같아요. 저랑 남편은 근처 호텔 잡아서 자고 내일 바로 서울로 올라갈게요. 뭐? 너희들이 어버이날 맞아서 하룻밤 자고 간다고 해서 이불도 새 걸로 다 준비해놨는데 그냥 천천히 가족끼리 술도 한잔하고 자고 가지. 이불도 뽀송뽀송하게 다 빨고 말려놨어. 내가 아침으로 끓여주려고 북엇국도 미리 다 준비해놨구만. 제가 잠자리가 워낙 예민해서요. 모름지기 사람은 잠자리가 편해하는 법이라잖아요. 시골뿐인 어머님, 아버님은 모르시겠지만 요즘 도시에선 시댁에서 자고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 싫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두 분께 멋대로 그런 말을 해버렸지 뭐예요? 어버이날이라고 와서 꽃선물 드렸으니까 저희는 할 도리 다 했죠. 그럼 갈게요. 동선 평생 시골에 사신 시부모님을 은근히 무시하더군요. 아무리 시동생이 상의 없이 계획한 일이라고 한들 그래도 어버이날이고 시부모님이 이불이며 다음날 아침까지 다 준비해 두셨는데 하룻밤 자고 가면 덧나나요? 그런데 동서는 굳이 집이 눅눅하다, 시댁은 그 자체로도 불편하다 하면서 호텔을 잡고 가버리더군요. 마음 여린 시부모님은 금세 시무룩해지셨죠. 그 와중에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시동생이 그런 동서에게 꼼짝도 못했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집사람이 워낙 깔끔하고 예민한데 제가 미처 배려를 못했네요. 하긴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자는 거 싫어한다곤 하더라고요. 그래도 꽃은 집사람이 허락해줘서 좋은 걸로 산 거예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자기가 동서에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동서의 무례에 대해선 자기라도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동생은 동서 말이 다 맞다며 쩔쩔매다 동서를 휙 따라가 버리더군요. 그날 속상해 하시던 시부모님을 위로하려 저와 남편은 진땀을 빼야 했죠. 또 동선 명절에 음식 돕는 것도 싫었는지 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더군요. 그 꼴이 얄미워 그냥 남을 손질이라도 하라고 맡겨봤더니 세상에 그걸 또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아있더라고요. 동선 나무를 다듬는 거야? 씨앗부터 심어서 키우고 있는 거야? 그럼 안 해봤는데 어떡해요. 어렵다고요. 저희 집에선 엄마가 다 해주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처음이 있는 거야. 근데 동선 지금 아예 익숙해질 의지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야. 이리 줘. 여기서 이거 전이나 붙여. 내가 마저 할 테니까. 아유, 저녁에 고기나 구워 먹으려고 했는데 집에 된장도 쌈장도 다 떨어졌네. 얘 동현아, 두현아, 둘 중 아무나 가서 쌈장 좀 사오거라. 어머님, 제가 사올게요. 제가. 과거 제 동생들을 보는 것 같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다 큰 어른에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저는 속이 부글부글거리는 걸 꾹 참으며 좋게 말해줬는데요.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남편과 시동생에게 쌈장을 사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둘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동서가 벌떡 일어나 마구 쌈장을 사러 달려가는 거예요. 전을 부치기가 정말 싫었던 거죠. 그 모습에 다들 쩝하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는데 동서가 저녁 시간이 다 되도록 안 돌아오는 겁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있고 마트도 차로 가면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얘가 대체 어디 간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어머니, 집사람 지금 문자 왔는데요. 근처에 풍경이 예쁜 곳이 있어서 잠깐 둘러보고 가겠다는데요. 서울에선 그런 거 보기 힘들다면서요. 뭐? 아니, 다들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구경? 아휴, 냅두거라. 서울 아가씨가 그런데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시댁에서 음식도 하기 싫을 수도 있지. 남의 집 귀한 딸에게 뭘 일을 못 시켜 안달이겠니? 다들 그런 동설 걱정하고 있다가 시동생의 말을 듣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처음부터 새길로 세려고 쌈장 심부름을 맡았다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시동생은 눈치가 보였는지 괜히 더 열심히 일하는 척을 했는데 딱 고기 먹을 시간이 되니 들어왔던 동서를 보고 눈치를 주긴커녕 이러는 거 있죠? 여보, 위험하게 혼자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어. 나한테 연락했으면 내가 갔을 텐데 돌아다니느라 많이 힘들었지? 무슨 약점 잡힌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얼마나 좋으면 저러나 싶어 한숨이 나오더군요. 그러는 동선 얼굴에 철판을 깔고선 죄송해요. 제가 워낙 도시 사람이라 그런 예쁜 시골 풍경 보면 자리를 못 떠나겠는 거 있죠?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명절 음식도 저녁 차리는 것도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대신 제가 늦지 않게 쌈장은 빨리 공수해 왔어요. 아, 고기 냄새 너무 좋다. 제가 제 동생들과 전 직장 상사를 포함해 그런 얌체들을 한두 번 상대해 봤겠습니까? 물론 시부모님도 제 남편도 동서의 그 여우 같은 행동을 다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시부모님은 마음이 여려서 남에게 싫은 소리는 잘 못하는 분이셨고 남편을 싫으면 아예 입을 다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죠. 저런 스타일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주 분해할 타입이라는 걸요. 처음에야 당황스러워서 저도 그런 동서의 행동을 그냥 넘겼었지만 동서의 무례하거나 여우 같은 행동을 몇 번 겪은 뒤 저는 동서를 멋대로 설치게 두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도 동서와 결혼한 뒤 동서에게 꽉 잡혀 사는 것 같았으니 저까지 가만히 있었다간 동서가 아주 시댁을 갈수록 무시할 것 같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착하고 여린 시부모님을 만만하게 대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쌈장을 들고 염치 없이 고기를 먹으러 오던 동서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못 도와준 거 안 미안해도 괜찮아. 다들 고생했으니까 다 먹고 설거지는 동서가 해주면 되지. 음식 재료값도 이번엔 어머님 아버님이랑 우리 집에서 다 낸 거잖아. 이따가 잘 부탁해 동서. 아유, 우린 오히려 좋지 뭐. 그런 제 말에 괜히 미안한 척하던 동선 똥 씹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날 동선 결국 밥만 쏙 먹곤 손도 까딱하지 않았지만요. 설거진 동서 말에 꼼짝도 못하던 시동생의 차지가 됐었죠. 또 다음날 아침 차례를 지내거나 식사를 할 때도 동선 속이 안 좋다며 화장실에 1시간 넘게 들어가 있거나 갑자기 통화를 한다며 나가서 또 1시간 있다 들어오는 등 밥 먹을 때 빼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답니다. 결국 시동생네가 먼저 서울의 동서 친정으로 출발하기 전 남편은 저와 함께 시동생을 불러 무서운 목소리로 물었었어요. 얌마, 네가 집에서 재수 씨한테 어떻게 잡혀 살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근데 부모님 집에 왔으면 재수 씨도 예의는 좀 지키라고 네가 따끔히 말해야지. 제사 음식도 하기 싫으면 그냥 철판 깔고 내일 온다고 하든가. 괜히 어제부터 와서 불편하게 이게 뭐야? 그래도 우리 집사람 어젠 호텔 말고 여기서 잤잖아. 그 정도면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지. 그리고 사실 집사람이 여기 불편하다고 아예 오기 싫어했던 거 그래도 명절인데 부모님 얼굴은 뵈야 하지 않냐고 내가 졸라서 데려온 거야. 그래서 계속 눈치가 보였던 거고 형이 이해 좀 해줘. 형수님 죄송해요. 친정 먼저 갔다가 여기 오자고 한 것도 아니고 아예 오기 싫다고 했다고요? 서방님, 그건 결혼한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이건 서방님이 동서 눈치를 봐야 할 게 아니라 대화로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라고요. 앞으로 서방님도 중간 역할 똑바로 하세요. 이건 동서가 도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을 무시하니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람이 그래도 자리에 맞게 갖춰야 할 예의와 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남편은 그래도 남편인 시동생이 동서와 잘 해결해 보길 바랬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시동생은 늘 동서 말엔 꼼짝도 하지 못했고 동서를 면박 주는 일은 항상 제 차지였죠. 그 명절날 이후 전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아예 명절 음식은 웬만한 건 전부 돈을 주고 주문했습니다. 요즘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이는 일이라도 줄이면 동서가 얌체짓을 덜 할까 싶어 그랬던 건데 동서 명절 음식 외에도 역시나 음식을 차리거나 설거지하는 데는 손도 보태지 않더군요. 그리고선 집에 갈 때 음식은 제일 많이 싸가려고 하는데 저는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명절 음식 그거 다 돈 주고 사온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가져가려면 동선에도 돈 내. 여기서 먹은 거야 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공짜로 먹게 해준 거지만 명절 음식 값도 안 내고 다른 음식 할 때도 손도 하나 까딱 안 했으면 가져갈 때 그 정도 양심은 보여야지. 형님, 너무하세요. 가족끼리 형님이야 죽집하면서 음식하는 게 익숙해지셨겠지만 전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음식은 영 서툴다고요. 나도 전에 사무직으로 일했었거든. 그때도 난 동서처럼 여우 같은 짓은 안 했어. 동서 좋은 회사 다닌다고 했지? 그럼 일해봐서 알 거 아니야. 모른다고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은 미운 털 박히기 십상이라는 거. 설마 동서 어머님 아버님 우스운 거야? 그래서 미운 털 박혀도 상관없다 뭐 그거야? 그건 아닌데. 그치? 그냥 좀 시댁에 아직 서투른 거지? 오늘은 그래도 서방님이 도운 걸 생각해서 돈 내지 말고 딱 그거 3분의 1만 가져가. 근데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국물도 없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보통은 아니었던 동선. 시댁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요. 오죽 화가 나셨으면 그 마음 여린 시어머니께서 한 번은 동서 앞에 놓인 밥그릇과 수저를 딱 치워버리시더라고요. 옛말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다. 너 그렇게 여기 오기 싫은 티 팍팍 낼 거면 앞으로도 오지 말어. 너 맨날 와서 하는 게 딱 밥만 먹는 거랑 아직 말도 못하는 이 아들 목에 용돈 주머니 걸어놓고 용돈 달라고 하는 게 다잖아. 시댁이 공짜 밥 먹고 용돈 뜯어가는 곳인 줄 아니?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이렇게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자 싶어서 꾹 참았었다. 근데 첫째는 뭐 남의 집 귀한 딸내미가 아니라서 여기서 같이 어울리는 줄 아니? 가족이 됐으면 서로 어울리고 보람도 느끼면서 정을 쌓을 줄 알아야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두연이 너도 똑같아. 네 처가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여기면 요즘 초등학생도 안 할 행동을 저렇게 하겠어? 자식놈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너도 그냥 가라, 가!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동서는 점점 대놓고 시댁에 오길 싫어하고 있었어요. 너무 멀고 시골 공기도 안 맞다면서 점점 시댁에 내려오지도 않으려고 했었죠. 그것까진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만 문제는 시부모님이 많이 서운해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들밖에 모르고 산 분들이라 시부모님은 동서는 차치하고서라도 시동생과 조카를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해 너 혼자라도 부모님 뵈러 좀 오라고 하던 했었는데 시동생은 어물어물거리며 이렇게 말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혼자만 가. 집사람 혼자 애보기 힘들잖아. 그래서 전 동서에게 직접 전화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명절 빼고 두 분 생신 때라도 내려오라고 말했었거든요. 근데 동서는 짜증난다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매년 돌아오는 생신 좀 못 챙기면 뭐 큰일 난대요. 남편이 생신 때 10만 원씩 용돈 보내드리잖아요. 그거면 되죠. 형님이야 가까이 살아서 자주 가볼 수 있다지만 서울에서 거기가 얼마나 먼데요. 저 가뜩이나 돈 벌랴 애 벌랴 힘든데 귀찮게 좀 하지 마세요. 두 분이 서방님을 얼마나 힘들게 키워주셨는데 뭐? 1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신 때라도 자식밖에 모르던 두 분한테 얼굴 좀 비춰달라는 거지. 동서 진짜 못됐다. 두 분이 막 엄청난 자산 가셨더라도 동서가 과연 그렇게 했을까? 어? 그런 자산 가면 애초에 그런 시골에 안 사셨겠죠. 왜 일어나지도 않을 소리를 해서 계속 사람 귀찮게 하세요? 그놈의 귀찮다는 소리 또 해봐. 입을 확 꿰매버릴라. 제 동생들은 성인 되면 철이라도 들었지. 너무 얄미운 동서 때문에
제 혈압이 자꾸만 치솟더군요. 그런 동서는 동갑에 생신도 딱 일주일 차로 비슷하던 시부모님의 칠순이 다가왔을 때에도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에 큰돈을 써요. 돈 아깝게. 그거 다 허례허식이에요.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며 돈 잘 번다고 하더니 돈이 아깝다던 동서에게도 그런 동서 말에 꼼짝도 못하고 자기 부모님 칠순을 챙길 생각도 않던 시동생에게도 화가 났는데 문제는 갑자기 시어머니가 크게 병을 앓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순 잔치고 뭐고 전부 없던 일이 됐죠. 그때 전 시아버지와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월 동안 동서는 정말 딱 한 번, 그것도 못 이긴 척 딱 10분 정도 있다가 조카 시동생을 데리고 가버리지 뭐예요. 내려온 김에 겸사겸사 목포 사는 친구 만나기로 해서요. 친구? 아니, 어머님이 아프신데 며느리를 한 사람이 어떻게 동네 이장 어른보다도 문병을 안 와? 겨우 딱 한 번 와선 어떻게 1시간도 안 있다 가냐고. 아무리 시부모님이어도 어머님 아버님은 동서 부모님이야. 동서 친정 부모님이 서방님의 또 다른 부모님이듯이. 그렇게 불효하다가 동서 나중에 진짜 땅을 칠 거야. 그 효도 형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완전 구닥다리도 아니고 뭐야? 형수님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그런 동서에게 화를 냈지만 동선 콧방귀만 낄 뿐이었어요. 그나마 시동생은 그땐 동서 없이 몇 번 시어머니를 문병 오긴 했었는데요. 그날 기가 찬 동서의 행동을 보고도 역시나 화를 내긴커녕 조카를 데리고 동서 뒷공무니만 졸졸 쫓아가더라고요. 전엔 그래도 멀쩡했던 사람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저게 뭔 한심한 꼴인가 싶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런 시동생의 뒤를 쫓아가 기어코 뒤통수를 한 대 빡 쳐주고 왔어요. 뭐 저리 자식 하는 말과 함께요. 그런 상황에 그나마 명절에 봐도 동서가 오기 싫었던 티를 팍팍 내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도 부하가 치미셨던 겁니다. 그렇게 동서로 인해 가족들의 사이는 점점 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시동생 내외에게 너무 서운해하셨고 그럴수록 저희 부부가 더욱 애들을 데리고 두 분을 자주 찾아뵀었죠. 그런데 두 분 연세가 72이 됐던 해 두 분 생신이 다가올 무렵 웬일로 시동생 내외가 시댁에 내려왔더군요. 저와 남편도 시동생 내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시댁에 갔었는데 그때 시동생은 의외의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형한테 들었는데요. 두 분 칠순 때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간 거 대신에 이번 생신 때 여행 가려고 하신다면서요. 당시 저와 남편은 칠순 때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아무것도 못하신 두 분을 위해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더 연세 드시기 전에 함께 해외로 가족 여행을 한번 가고 싶었거든요. 친정 식구들과도 한 해 전 다녀왔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남편에게 들은 시동생이 자신들도 꼭 참석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동안 저희만 가족들 사이에서 좀 멀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 두 분께 계속 죄송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여행에 저희 가족도 꼭 끼워주세요. 네? 작은 애미가 하도 시댁이 싫은 티를 팍팍 내길래 우리가 큰애네한테 먼저 너희한테 권유하지도 말자고 했었다. 근데 니들이 같이 간다고? 작은 애미 너 가서 또 싫은 티 팍팍 내고 다른 가족들 힘들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징징대기만 하려는 거 아니야? 우린 여행 가서까지 기분 망치기 싫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번엔 안 그럴게요. 솔직히 평소 동서에 행실이 있는데 그게 반가웠겠습니까? 그래도 시부모님은 동서와 시동생이 마음을 고쳐먹었나 싶어 내심 반가워하셨어요. 그동안 그 둘에게 화는 나셨어도 워낙 자식 사랑이 크신 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괜히 찝찝한 마음에 시동생을 따로 불러 추궁했었거든요. 서방님, 혹시 무슨 다른 꿍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여기 하루 오기도 싫어하던 사람인데
해외여행을 간다고 했다고요? 꿍꿍이는요, 형수님. 사실 저도 자식인데 자꾸 부모님이랑 틀어지는 게 마음 편했겠어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집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가족여행 갈 때마다 빠지면 진짜 가족들이랑 영영 멀어질 것 같아서 제발 이번엔 가서 좀 잘하고 오자고 집사람한테 사정사정했어요. 그리고 형이랑 형수님이 그리고 부모님이 저희를 안 달궈하실까 봐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부탁드리기까지 한 거예요. 이번 기회로 저희도 더 잘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믿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이미 차 조수석에 타서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있던 동서의 얼굴을 흘끗 보니 과연 동서가 변할까 싶더군요. 그래도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시동생의 마음은 정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좋아하시던 시부모님을 위해 여행은 함께 가되 동서가 또 심통을 부리면 정말 눈물을 쏙 빼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선 역시나 상상 이상인 사람이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기대되세요? 그럼 우린 해외 휴양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이번에 그 5성급 호텔인가 뭔가도 예약했다며? 여보, 우리가 자식들 덕에 그런 데를 다 가보네요. 근데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와? 우린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지를 결정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과 상의해서 여행 일정과 숙소까지 모두 계획을 마쳤어요. 그리고 대망의 여행 당일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까지 다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죠. 좀 더 가까운 공항에서 출발할까 했지만 시동생과 동서가 자신들의 집과 가까운 그곳에서 출발하고 싶어 했거든요. 좀 이기적이다 싶긴 했지만 어차피 애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항도 구경시켜 줄 겸 그곳의 비행기 편도 가장 많았으니 우린 인천공항에서 출발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동생 내외가 코빼기도 안 보이지 않겠어요? 체크인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대체 언제 오나 싶어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동서, 어디야? 오고 있어? 지금 체크인 시간 거의 다 돼가. 형님, 저희 못 갈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어제까지는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돌아온 동서의 대답에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어요. 심상치 않은 제 표정에 가족들의 시선이 집중됐죠. 그리고 이어진 동서의 말은 제 심장을 분노로 쿵쿵 뛰게 만들더군요. 그게요, 어제까진 분명 괜찮았었는데 아침부터 제 몸이 안 좋더라고요. 몸 어디? 그럼 지금 병원이야? 아니요, 집이에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비행기 탈 생각하니까 머리가 너무 지끈거리는 거 있죠? 아무래도 노인 두 분 모시고 그 낯선 나라 여행할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확 몰려온 것 같더라고요. 뭐, 노인? 스트레스? 아니, 동서네가 먼저 같이 가고 싶다고 말한 거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제 남편이 졸라댔으니까 전 하는 수 없이 간다고 한 거지. 솔직히 처음부터 전 내키지 않았어요. 솔직히 전요? 태생이 노인들 끌고 다닐 만큼 부지런하고 착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모시고도 안 가는 여행을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형님이 독박 쓰고 알아서 잘 모시고 다녀오세요. 대신 서울 오시면 나중에 저희가 밥은 한 끼 살게요. 독박? 난 어머님, 아버님이랑 진심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여행이야. 그래,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애초에 우리도 같이 가기 싫었는데 그렇게 부탁해서 같이 가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사람이 예의는 있어야지. 시키지도 않은 짓 해서 어머님, 아버님 괜히 기대하게 만들고선 당일에 이러면 어떡해. 어디서 이게 예의 반 말아먹은 경우야? 어디 서울 와서 두고 봐, 동서? 맨날 잘난 척은 끊을게요. 동선, 자긴 처음부터 그 여행 가기 싫었다며 시부모님을 향해 노인 거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곤 전화를 멋대로 끊어버렸고요. 제게 그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가족들은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남편은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어요. 야, 엄마, 지금 재수 씨가 니들은 여행 못 간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경우야? 미안해, 형. 사실 난 진짜 가려고 했는데 아침까지 집사람이랑 엄청 실랑이했어. 집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가기 싫다고 하고 난 어떻게 지금에 와서 못 간다고 하냐고 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 성격 알잖아. 결국 내가 졌어. 그럼 너라도 왔어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속상해하고 계신지 알아? 아, 이럴 거면 애초에 같이 간다고 설레발을 쳤어? 어떻게 혼자 가? 나만 가면 집사람이 자기만 더 나쁜 사람 되는 거라고 난리를 치는데. 진짜 미안해, 형. 어머니 아버지께도 죄송하다고 좀 전해줘. 재수신 따지고 보면 생판 남이기라도 하지. 넌 진짜 나쁜 자식이야. 부모님께 해도 될 짓이 있고 안 될 짓이 있지. 자식이 돼서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바람 맞춰? 그것도 직접 연락도 안 드리고 내가 전화하니까 그제야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이 비겁한 찐따 자식아. 넌 앞으로 정치 집안 아들 이름표 붙이고 다니지도 마. 예, 나 좀 말하자, 동현아. 두현이 썩을 놈. 나다, 네 아버지. 그때 남편은 시동생이 뭐라고 하나 듣고 싶다던 제 말에 아예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겁한 시동생의 말을 모두 듣게 된 시부모님의 표정은 아주 실망스러운 듯 굳어가시더군요. 시아버진 시동생에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목소리로 일침하셨어요. 아버지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 나랑 네 애민 네가 우릴 등한시한다기보단 결혼하고 가장이 됐으니 네가 네 처편을 들어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참고 또 참았었다. 물론 네 엄마가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네 진심을 믿고 이번 여행도 기대했던 거야. 그런데 차라리 처음부터 말이나 말지. 넌 네 부모를 아주 하찮고 우습게 안개로구나. 이번 일로 우린 너에 대해 큰 실망을 했고 앞으로도 이 일은 절대 잊지 않을 생각이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딴 말뿐이 죄송하단 말 이제 듣기도 싫어. 끊거라. 항상 말은 죄송하다고 하던 시동생의 사과를 이젠 시부모님도 믿지 않기로 하셨더군요. 그렇게 그 일로 시부모님은 큰 상처를 받으셨는데요. 그런 두 분의 기분을 그대로 망치고 싶지 않아 전 얼른 체크인을 하러 가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끼리라도 얼른 가죠. 괜히 그 둘 때문에 이번 두 분 생신까지 망치지 말고 우리 아주 재밌게 놀다 와요. 그래, 그러자. 그 불효막심한 것들 때문에 왜 우리가 여행까지 망쳐야 하니? 가자, 우리 강아지들. 시부모님은 그런 제 뜻을 알아주며 저희 아들들 손을 꼭 붙잡고 체크인 장소로 향하셨어요. 그렇게 우린 시동생 가족을 빼고 다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곤 그곳에서 두 분을 모시고 정말 신나게 관광하고 휴양도 했어요. 어머나, 여기 다녀온 내 친구들이 여긴 경기도 다낭시라고 한다던데 그 말이 정말이었나 봐. 아유,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많니? 편의점에도 한국 라면이며 과자가 엄청 많네. 여기 소주도 있어, 여보. 아유, 여기까지 와서 술은 베트남 맥주 마셔요, 맥주. 다낭엔 예상보다 한국 사람이 훨씬 많더군요. 특히 오행산이나 바나힐, 야시장 같은 곳을 갔을 땐 심심치 않게 한국어가 막 들리더라고요. 덕분에 낯선 나라라 긴장을 많이 하셨던 시부모님도 나중엔 긴장이 풀리며 정말 편하게 여행을 하셨습니다. 우린 오행산에 가서 절도 구경하고 바나힐의 거대한 손모양 다리 앞에서 다른 분에게 부탁해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또 시어머니와 전 한 시장을 둘러보다 저렴한 값에 커플 원피스도 사 입었죠. 너 흥정 잘한다, 에미야. 사실 저 너무 떨렸어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라길래 열심히 보고 배운 건데 저 잘 깎았죠? 원래 여기선 부르는 대로 다 내면 호구래요.
남편과 아이들도 그랬지만 너무 즐거워하시던 시부모님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또 우린 호텔 수영장에서 바다를 보며 수영도 마음껏 했어요. 아이들과 시부모님은 저희가 미리 준비해 갔던 팔에 끼는 튜브를 끼고 정말 즐겁게 물놀이를 했죠. 세상에 팔에만 끼우는 이런 편리한 튜브가 다 있구나. 난 수영도 못하는데 정말 너무 즐겁다. 네 시애미 까르르 웃는 것 좀 봐라. 아직도 저럴 때 보면 참 소녀 같다니까. 바다 풍경도 너무 낭만적이고 정말 이번 여행은 두고두고 기억날 것 같구나. 고맙다, 동현아, 에미야. 출발할 때 시동생 내외 만행을 빼면 정말 모두가 행복해진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돌아오기가 아쉬울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행복한 여행을 마친 뒤 시부모님은 집으로 저희와 시동생 내외를 호출하셨어요.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둘 다 오거라. 그래도 전의 일로 눈치가 보였는지 동서도 제깍 달려오긴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은 저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고 그런 건 니들한테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지? 사실 우리가 저기 이 지역 번화가 쪽에 2층짜리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1층엔 이불 가게, 2층엔 당구장이 들어와 있는 시세 3억짜리 건물이야. 그거 이번에 큰애 너희한테 증여해 주마. 그래도 재산 문제니까 두연이랑 작은 애미 너희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부른 거야. 네? 건물이요? 아니 아버님, 건물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 왜 그런 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걸 갑자기 아주버님네만 왜 주세요? 저희도 자식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으니 저희도 두 분의 재산에 대해 굳이 여쭤본 적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평생 농사만 짓고 사신 분들이라 농사 짓던 땅과 사시던 집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계실 거라곤 상상도 못 했었고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동안 티를 안 내셨던 거지 꽤나 형편이 여유로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저희에게 증여해 주신다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희보다 더 놀랐던 건 시동생 내외, 특히 동서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길길이 날뛰던 동서의 말은 시아버지 호통에 의해 금세 막혀버리고 말았죠. 니들이 자식이라고? 니들이 여태 우리한테 자식 노릇을 뭐 얼마나 했는데? 너 큰애미한테 우릴 어머님 아버님도 아닌 노인네들이라고 했다며? 우릴 챙겨야 된다던 큰애미한테 구닥다리라고 하면서 그럼 넌 우릴 생판 남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네가 뭔데 우리 재산을 탐내냐? 아버지, 저희 집사람은요. 그래도 제가 이 집 아들이니까 이렇게 화를 낸 거죠. 아버지, 근데 저도 좀 서운해요. 왜 그걸 여태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형만 주세요?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도 네 놈은 염치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만 돈은 욕심 났나 보지? 너도 애미랑 똑같아. 아니, 따지고 보면 넌 남도 아닌 우리 자식이니까 더 나쁜 녀석이야. 아무리 마누라가 소중해도 널 그만큼 키워놓은 부모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결혼하더니만 부모는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우린 우리한테 자식 노릇한 큰애네만 챙길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야. 시아버진 진정한 자식은 저희뿐이라며 시동생의 입을 딱 다물게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두 사람 다 시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더니 크게 한 방 맞았던 거죠. 그리고 시부모님께 더 이상 아무것도 통할 것 같지 않자 동선 이번엔 절 노려보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형님, 어머님, 아버님, 형님이 꼬드겼죠? 뭐라고 꼬드기셨어요? 맨날 나한텐 여우짓 하지 말라고 하더니 진짜 상여우는 형님이었네요. 형님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건물 있는 거 다 알고 그렇게 잘하는 척 했던 거죠? 우리도 몰랐거든? 그리고 꼬드기긴 뭘 꼬드겨. 그냥 우린 평소 하던 대로 자식돌이하고 산 것밖에 없는데. 그러게
동서도 그런 못된 짓거리 하지 말고 여행이라도 따라오지 그랬어? 다 자업자득인 거야. 그건 저 사실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동서 하와이로 신혼여행은 어떻게 다녀왔는데? 뭐 헤엄쳐서 갔다 왔어? 그건 진짜 짜증나. 너 왜 자꾸 나한테 사사건과 시비야? 내가 너 전부터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곤 제게 씨알도 먹히지 않자 동서는 완전히 눈이 뒤집혀 제게 달려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돈 앞에서 완전히 이성을 잃었던 거죠. 하지만 전 코웃음을 치며 그런 동서를 바로 고꾸라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곤 손을 탁탁 털며 무섭게 말했어요. 야, 내가 너보다 나이부터가 한참 많거든? 근데 어디서 너너거리고 반말이야? 너 그런 말 들어봤어? 순천에서 얼굴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선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 나 벌교 출신이다 이거야. 감히 어디서 힘으로 날 이기려고 들어? 너 내가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 얼굴 봐서 많이 봐주고 산 거야? 근데 또 한 번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무시하고 나한테 개기잖아? 그땐 진짜 벌교 주먹 맛 제대로 볼 줄 알아. 어? 초딩도 아니고 나이 40이 다 된 인간이 철 좀 들라고. 울상이 된 동서를 보며 시부모님은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마지막으로 시아버진 이젠 할 말 다 끝났으니 썩 가보라고 그 둘에게 소리치셨습니다. 남편은 철철 흐르는 미련 때문에 나가지 못하던 두 사람을 가차없이 끌어내버렸죠. 그 뒤 1년이 지난 지금 시댁 상황은 우습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선 우린 시아버지께 그 건물을 증여받고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고스란히 두 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좀 오라고 화를 내도 시댁에 오지도 않던 동서와 시동생은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뻔질나게 시댁에 드나들며 알랑방귀를 끼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갈비찜 좀 만들어 왔는데요. 한번 드셔보세요. 나 갈비 안 좋아한다. 에이, 좋아하시면서. 저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땅 있잖아요. 아주버님 내는 건물 주셨으니까 저희는 그 땅 좀 주시면 안 되려나요?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요. 그냥 말이나 한번 해봤어요. 어머님, 설거지 제가 다 하고 갈 테니까 그냥 두세요. 우습게도 그 사건 이후 동서는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뒷조사를 해봤나 보더군요. 분명 뭔가 더 있겠다 싶어서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건물 말고도 다른 땅들을 몇 개 가지고 있던 걸 알아낸 동선, 군심을 흘리며 두 분께 뒤늦은 효부 신용을 내게 된 겁니다. 시동생 또한 은근슬쩍 원래 자기는 효자였던 척을 하고 있고요. 너무 훤히 보이는 그 속내에 저희 부분 동선애가 꼴도 보기 싫지만 시부모님은 그 둘이 그냥 계속 찾아오도록 냅두고 계세요. 나중에 걔네 애한테나 우리가 뭔가 좀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작은 애미 입 찢어지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두연이랑 작은 애미한텐 아무것도 안 물려줄 거다. 우린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근데 자꾸 이상한 희망 품고 저러고 있는 건 그 애들이니까 우린 그냥 그동안 못 받은 효도 받는다 생각하고 냅둘 생각이다. 세상은 돈이 다가 아니고 선하게 살면 돈이든 뭐든 정당하게 따라오는 법이건만 저 어리석은 것들이 그걸 언제 깨닫게 될지 원. 이런 시아버지 말씀처럼 언젠간 동서가 진짜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진정 잘 사는 인생이란 무엇인지 깨닫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시동생은 아내를 챙기는 것만큼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의 도리도 무겁고 중요함을 깨우치는 날이 올까요? 친정만큼 시댁 또한 사랑하는 맏며느리로서 꼭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목적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대하는 사이가 아닌 진정으로 마음 편하게 서로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네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껜 제가 꿈꾸는 행복한 가족 간의 평화와
그 안에 웃음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